네, 안녕하십니까. 유쾌한 시민들의 명랑 공동체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오늘은 제 개인 방송으로 한번 예전에 했던 방송을 이어서 해보려고 그럽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서도 저는 탁피디의 여행수다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각종 이제 여행 관련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뭐 여행 팟캐스트, 여행 유튜브 방송이지만서도 저는 여행과 상관없이 여행 인문학이라는 핑계로 아무 이야기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시리즈를 만들어 봤었는데, 최근에는 역사의 떡밥 시리즈라고 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인데, 실제로 한꺼풀 뒤집어 생각해 보면 정말 좀 나름 신기하고 또 이야기거리가 많이 나오는 그런 떡밥성 소재들을 연결해서 한번 다뤄보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제 살수대첩, 고구려와 수나라가 붙어서 고구려가 이제 만방으로 이겨버린 그 바로 그 살수대첩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떡밥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의주문덕 장군이 고구려의 의주문덕 장군이 수나라 군대를 대파했다. 그것도 이제 100만 대군을 다 알긴 아는데,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소위 말해서 100만 대군이라는 게 말이 되나? 근데 그 100만 대군을 몰고 내려왔는데 그걸 다 깼다라는 게 그게 이해가 되는 일인가? 그리고 뭐 결정적으로 그 수나라 군대가 당시 전 지구상에서 가장 그 최강의 전투 부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겼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제 이야기거리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던가에 대해서요. 그리고 다음 주 편으로 또 제가 이제 예고해 드린 방송이 그 이번에는 서양사 떡밥으로 넘어가서 잔다르크입니다. 아니, 백년 전쟁이라고 하는 영국과 프랑스 당시 서유럽 최강 대국 둘이가 붙어가지고 100년 동안 안 끝내던 전쟁을 그 어린애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해가지고 그 여자애가 전투를 지휘해서 승리로 이끌어서 100년 전쟁을 종결시켰다. 이 말이 되냐? 이러는 거죠. 실제로 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실인 건 다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리즈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1시간짜리 방송이다 보니까 늘 시간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좀 뭐랄까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 개인 방송이니까 제 마음대로 하는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못했던 이야기들을 조금씩 엮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안시성 전투입니다. 여러분들 뭐 안시성 전투 일단 영화에서 나왔죠. 우리 이 저기 그림에 떨쳐놓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온 영화인데, 영화에서 그 우리나라나 중국 측에 남겨진 기록들을 꽤 잘 반영을 해놨습니다. 물론 뭐 당연히 극영화니까 당연히 영화적인 허구 이런 건 당연히 들어갔겠지만서도 나와 있는 기록들을 꽤 충실하게 반영을 했고 그 당시의 상황들에 있는 것들 재현율도 매우 높은 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수나라와 붙은 게 이제 살수대첩이고, 그 다음에 수나라가 망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당나라가 들어서서 당나라가 또 고구려를 쳐들어왔는데, 이걸 우리 안시성의 양만춘 장군이 당태종 이세민의 군대를 갖다 다 때려 부셨다더라. 이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떡밥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잘 모르는 거예요. 일단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보다 양만춘 장군의 안시성 전투가 더 놀라운 면이 있습니다. 먼저 수나라든 당나라든 둘 다 그 당대에 아시아는 물론이군요. 뭐 다른 저기 전 지구로 전부 다 영역을 넓혀 본다 하더라도 그 당시 군사력으로나 경제력으로나 최강 제국이었습니다. 이 두 최강 제국이 전 국력을 쏟아부어서 고구려 정벌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고 돌아왔었는데 진짜 고구려가 악전고투 해가지고 이걸 막아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승리는 누가 했느냐? 승리는 고구려가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일단 떡밥인데, 그래서 살수대첩을 먼저 했습니다. 살수대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어쩌 엮어내면
을지문덕 장군이 이길 수 있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수나라가 100만 대군을 동원했다고 그러는데 일단 100만의 숫자가 너무 많다. 이게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100만 대군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지금처럼 통신수단이나 교통수단이 매우 발달한 지금도 운용하기 힘든 군대 규모인데 이 당시에 이거 어떻게 명령을 내리겠습니까? 이거 100만 대군한테. 진지를 하나 모아놓으면 거의 뭐 중소규모 도시급보다 더 클 텐데 이때 당시에 도시 하나 해봐야 뭐 인구 10만 넘는 도시 별로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만 대군이 모였다라는 것.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군대의 통솔도 힘들고 보급이 당연히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거의 연장선상 하에서 육군에서는 별동대 30만을 조직해서 평양으로 치고 내려가라라고 했고 수군도 마찬가지로 바다를 건너서 평양성을 직접 치기로 했죠. 이 사이에 사인이 안 맞아서 수군의 섣부른 행동으로 수군이 다 전멸을 해버렸죠. 평양성에서. 이러다 보니까 뭐 육군 같은 경우에 별동대 30만은 너무 오랜 긴 행군과 부족한 보급 이런 걸로 해서 거의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을지문덕 장군에게 이제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해석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시성 전투는 더 해석이 안 돼요. 안시성 전투에서의 그 장군은 당태종 이세민입니다. 즉 당 황제의 친정입니다. 황제가 친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정근대 사회에서 보통이 아니죠. 그러면 이만큼의 게다가 당나라의 군대는 수나라 군대의 실패 사례를 아주 잘 복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나라가 뭐 때문에 실패했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고 그거를 다 메꿔가는 식으로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살수대첩보다 안성전투가 더 어려웠던 이유는 살수대첩 당시에 수나라 황제는 수양제입니다. 즉 중국 역사상 최악의 황제 1, 2위로 꼽히는 진짜로 뭐 인망도 없고 뭐 용병술이나 뭐 등등등에 대해서 그냥 무능한 놈이죠. 그런 놈이다. 그러니까 대장이 형편없으면 뭐 그렇지 않습니까? 대장 형편없으면 아무리 강군이라 하더라도 그 아무것도 아니다 이래 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조선시대 그 강력한 조선 수군을 갖다가 원균이 지휘하니까 한 방에 다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똑같은 거죠. 그런데 반면 안시성 전투에서는 당태종 이세민입니다. 이세민은 어떤 사람이냐? 이세민은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가장 위대한 황제다 이러면 잘 모르겠는데 가장 좋아하는 황제로는 1, 2등입니다. 지금 제 화면상으로 이 양반인데 이세민이라고 하는 황제는 중국 전 역사를 통틀어서도 가장 유능한 군주 중에 한 명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황제 본인이 엄청난 무인이었어요. 그리고 고구려 정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전투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진 거예요. 안시성 전투에서. 이러니까 더 신기한 거죠. 이번에는 수나라 때의 전략 전술적인 면에서의 약점들 다 보강. 게다가 대장 중국 최강의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양반춘 장군이 안시성에서 당태종을 물리쳤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가? 이 당시에 당나라의 상황과 고구려의 상황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궈낸 안시성 전투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지도가 교과서에 나오는 그 당시 당나라 당태종의 정벌에 대해서 고구려가 어떻게 막았느냐라는 점입니다. 자, 고구려는 여기 요동 일대 여기에다가 이제 소위 천리장성이라고 하는 걸 이제 하고 이게 고구려의 북방 방어선입니다. 이 방어선이 뚫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다음부터는 다 평지입니다.
그다음부터는 평양선까지 평야지대로 그냥 쭉 내려오는 거죠. 압록강 하나, 강 하나 있는 거 말고는 나머지 어떤 뭐 자연적인 방어막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방의 요동 지역, 산동반도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어지는 이 방어선을 놓치면 거기는 끝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방어선을 너무 기니까 뭐 꽤 길지 않습니까? 천리인데 저걸 어떻게 다 막냐? 중간에 뚫린 데도 있을 수 있죠. 뚫리면 그 뚫린 대로 뒤에서 있는 나머지 성들에서 보급선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당시로서는. 중국의 만리장성도 마찬가지죠. 그 만리장성이 있으면 아니 뭐 여진 쪽이니 뭐 거란 쪽이니 만리장성을 못 들고 올 게 뭐 있어. 그중에 이제 몇 군데 찍어가지고 워낙 장성이 기니까 하면 뭐하냐. 근데 그건 그렇게 뚫리고 나면 그 양 옆에서 와가지고 보고선 막아보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후미를 친다라든가 그럼 포위 공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장성이 그냥 저기 왕이 국민들 괴롭히려 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전략적 효용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나라 살수대첩 때의 문제는 수양제의 군대 100만 대군이 요동성을 못 뚫어요. 요동성은 당시 고구려 천리장성 방어선에서 제일 큰 성이고 제일 중요한 성입니다. 그리고 또 천리장성이 제일 한복판에 있고요. 이거 뚫리면 안 되는데 이게 진짜로 안 뚫린 거예요. 석 달을 넘게 안 뚫려서 100만 대군 도저히 못 매게 살리겠다. 30만 별동대로 출동해라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태종의 당나라 쪽의 입장에서는 수나라가 실패한 건 요동성을 못 뚫은 게 문제였다. 일단은 뚫어야 돼. 저 성을 뚫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만 뚫어서는 안 돼. 저 동네에 있는 성들 다 깨부셔야 돼. 그래서 저쪽 북방 전선 자체를 갖다 다 당나라 걸로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뭐 일사천리지. 그냥 착착착 진군하면 그냥 끝이야. 그래서 실제로 그 작전대로 갑니다. 그리고 병력 면에서도 이 당시에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 대략 이때 당나라가 동원한 대군이 약 30만 정도로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30만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거지만 그래도 100만 대군보다는 훨씬 적죠. 이러니까 이제 군사적으로 이렇게 완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안성 전투가 645년에 있습니다. 살수대첩은 612년이에요. 그러니까 약 한 30년 후에 살수대첩 이후 30년 후에 안성 전투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수나라가 망하고 당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수양제는 고구려 정벌의 실패로 온 나라에 그냥 반란이 들끓습니다. 그리고 이 반란을 도저히 뭐 수습할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부하 장수의 손에 죽습니다. 자, 그러면 왕은 죽었고 온 전국에 다 반란이 들끓어. 이런 상황 엄청 많죠, 중국에서. 이 상황에서 까딱 잘못하면 또 위진남북조 시절처럼 해가지고 한 300년 후 대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수나라의 유명한 장군들이 다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뭐 누가 있네 이렇게 등등등이 떴는데 이거를 다 정리한 게 당나라를 세운 이씨 왕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이 반란 세력들 중에서 제일 뭐 강력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근데 이제 당나라를 세운 사람은 이연이라고 해서 당고조 이연이라고 하는 자인데 이 사람은 왜 왕이 됐느냐? 이세민의 아빠라서 그렇습니다. 이세민은 누구냐? 당의 2대 황제 당태종 이세민입니다. 바로 그 안시성이 쳐들어온 그 황제입니다. 당태종 이세민은 여러 가지 업적들이 있는데 첫째로는 수나라 수양제의 죽음 이후 혼란에 빠진 중국을 최단시간 내에 극복하고 이후에 온 각지에서 벌어졌던 각종 군벌들을 이세민이 다 돌아다니면서 다 때려부십니다. 이걸 하고요. 그렇게 해서 당나라를 세워서 자기 아빠를 왕으로 세워서 당의 1대 황제가 되도록 만듭니다. 근데 이세민이 근데 이 장남이 아니에요. 삼남인가 그래요. 그리고 둘째로 당태종 이세민은 우리나라의 이방원 생각하시면 똑같습니다. 진짜 이방원과 똑같아요.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그 약간 다른 점은 이세민이 더 독한 놈이라는 것만 다릅니다.
이세민이 워낙 출중한 무공 뭐 군공을 세워가지고 공을 세워가지고 아니 그럼 이제 황태자로 돼 있는 첫째 아들이나 뭐 다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세민 너무 잘 나간다 이래가지고 당연히 엄청나게 견제를 했겠죠. 그렇게 해서 형제의 난이 시작이 됩니다. 누가 먼저 죽이느냐의 게임인 거죠. 그래서 이세민이 선수를 쳐가지고 현무문의 변이라고 해서 현무문이라고 하는 당나라 저기 궁궐의 문 앞에다가 병사들 숨겨가지고 거기서 들어오는 황태자와 그의 동생을 갖다가 유인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싹 정리하고 아버지한테 뭐 우리 형이 반란 일으키려고 해서 제가 죽였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아버지 보고 물러나시오. 내가 이제 왕 할게요. 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방원이 했던 거랑 똑같죠. 이방원이 뭐 정몽주도 죽이고 나중에 정도전도 죽이고 형제의 난 이렇게 가지고 뭐 자기가 이제 실권을 잡고 근데 이제 이방원과 이세민의 차이점은 아주 사소한 건데 이세민은 자기가 그냥 왕이 된 거고요. 이방원은 자기 형을 잠깐 정조죠. 정종인가? 태정 둘째 정종을 갖다가 잠깐 왕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또 자기가 또 왕 받아들죠. 그렇게 해서 왕권을 잡았으니까 왕의 권한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근데 중국인들이 뭐 이런 걸로 해서 좋아하진 않죠. 뭐 수나라 이후에 이제 혼란상을 금방 극복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그보다 더 큰 게 당나라의 외치와 내치를 거의 완성을 시킵니다. 내치에서는 그 소위 이때 이제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재상 중에 한 명인 위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굉장히 이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해서 이세민의 연호인 정관을 따서 이제 정관의 치라고 이렇게 불렀죠. 그렇게 해서 수나라 때처럼 뭐 나라가 혼란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나라도 굉장히 잘 기반에 잘 닦여져 있고 이때 당시에 뭐 경제력 뭐 최강이고 뭐 모자란 게 없어요. 군대가 또 있죠. 이때 이세민의 군대는 역대 중국에서의 중국 군대들 중에서도 아마 최강급일 겁니다. 당나라 군대 그러지만서도 이세민의 군대는 진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당나라군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있었던 북방 이민족들, 뭐 돌궐, 말갈, 뭐 이쪽 동네 애들 다 들어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세민은 당나라의 황제이면서 말갈족 여진족이죠. 옛날 이름이죠. 여진족 애들이 당시중 이세민에게 칸의 칭호를 줍니다. 당신이 우리의 황제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황제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칸의 이 칭호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중국 역대 황제들 중에서 화북 지역의 중국 원래 한족 왕과 북방 민족들의 칸의 호칭을 다 같이 받은 사람이 바로 당태종 이세민입니다. 이런 인간이 내치 완벽하게 잘 통치함, 외치 북방 이민족, 유목민족들 다 정리했는데 마지막 남은 하나가 고구려인 거예요. 저 고구려만 정리를 하면 북쪽에서의 외침의 위협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당태종이 이제 치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옛날 수나라 수양제 때는 요동성을 못 깨서 문제였었는데 요동성 이번엔 깹니다. 요동성만 깬 게 아니에요. 저 위에서부터 신성, 현도성, 계모성 다 깹니다. 그리고 맨 밑에 산동반도 맨 끝에 있는 그 비사성 이까지 수군이 다 깨버립니다. 딱 하나 남은 성이 딱 하나가 안시성 하나 안 깼고 다 깬 거예요. 그런데 안시성이 끝까지 안 깨지는 겁니다. 몇 달을 했는데도 이게 안 깨져요. 이거 버리고 갈까요? 이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남겨두면 찝찝하다 이런 것도 있고 결국 이거 여기 안시성을 갖다 기반으로 해가지고 고구려에 원군이 오고 나면 우리 후방이 너무 불안해진다 이런 이유도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당나라 30만 군대의 총력을 다 집중을 시킵니다.
근데 그냥 뭐 공성전 해서는 택도 없고 이래가지고 여기에서 당나라 군대가 했던 게 바로 영화에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토성을 썼습니다. 성벽이 이만큼 이렇게 써 있으니까 성벽 높이만큼 흙을 파가지고 흙으로 산을 만드는 겁니다. 아니 뭐 30만 군대를 갖다 들고 왔으니 그냥 뭐 계속 삽들고 다 나와가지고 다 이걸 땅을 판 거죠. 땅을 파져가지고 정말로 그렇게 성 높이보다 오히려 더 높게 성을 지어버립니다. 이제 치고 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때 자기가 인위적으로 쌓은 이 토성에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흙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어느 쪽으로? 성 쪽으로, 안성 쪽으로 무너지는데, 자, 이거는 뭐 오히려 그냥 다리 놔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냥 들어가면 그만 아닙니까? 이때 안시성 성주에 놀라운 전법이 나옵니다. 이때 고구려 성안에 있는 고구려 군사들이 와르르 치고 나가서 오히려 그 토성을 갖다가 안시성이 고구려가 점령을 해버려요. 이제는 고지대를 점령한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밑에서 기어 올라오고 있는 당나라 군대를 갖다가 또 다 때려 부순 거예요. 이래가지고 진짜 3달이 넘게 몇 달 동안 이 안시성을 깰려고 그러다가 결국 포기하고 당태종에 물러납니다. 왜? 저쪽에 티베트나 이쪽에서 북방 이민족들이 또 침입을 할 것 같아가지고 이쪽 막으러 여기는 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물러섭니다. 아, 정말 영화에서도 보면 영화니까 뭐 안시성 양만춘 장군이 엄청 잘 싸웠다 이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서도 실제로 이게 어떤 전투였을까라고 하는 건 기록상으로 봐도 정말 좀 놀라울 따름이죠. 나머지 안시성보다 훨씬 컸던 요동성이나 뭐 계모성, 현도성 이런 데도 다 깨졌는데 오로지 안시성만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안시성의 성주 이름을 양만춘이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만 이 양만춘이라고 하는 이름은 당대의 기록에서는 안 나와요. 고려시대 이후에서야 나옵니다. 고려시대 이후에 나온다고 그러면 뭐 몇백 년 이후에나 겨우 이름이 나왔다는 말이죠. 중국 측에서도 이 기록이 안 나옵니다. 중국 측에서는 자기가 진 거니까 또 열심히 기록도 안 해요. 게다가 우리 당태종 이세민의 뭐 공과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양아치 짓 한 게 1번은 현무문의 변이라고 해서 자기 동생들 형들 다 때려 죽인 거 이거 하고, 두 번째가 사설을 건드립니다. 우리는 실록이죠. 실록처럼 당대의 역사를 기록했는 사관들이 있는데 그 사관들한테 나한테 대해서 쓴 거 갖고 와봐 해가지고 이 새끼들이 이따위로 써도 되겠어? 라고 겁을 주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전부 다 칭송 위주로 다 바꿨었죠. 그러다 보니 자기가 진 전투, 쪽팔리는 전투에 대해서 하도 안 쓴 거죠. 이러다 보니 기록이 매우 소략합니다. 반면 이 전투의 승리는 기록과는 달리 몇백 년 동안 이 지역의 역사로서 인구의 회자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고려시대 때에 원나라 몽골이 이제 침략을 해오잖아요. 그래서 고려가 이걸 죽기 살기로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강화도에 틀어박혀가지고 항전을 하죠. 그러다가 결국 안 돼가지고 항복하자 해서 고려의 세자가 원나라에 이제 항복하러 갑니다. 항복하러 가는 길에 와중에 보니까 원나라의 칸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대 칸으로 해가지고 몽골 원제국은 칸이 죽을 때마다 내전입니다. 이래가지고 또 내전이 벌어지고 있어. 그래서 3대 칸이 되려고 하는 애들 둘이서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느 쪽에 붙어야 될지가 관건입니다. 잘못 붙으면 이제 고려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그냥 몽골의 속국이 되는 겁니다. 이때의 고려의 세자가 길 가다가 우연히 몽골의 세자 쿠빌라이 칸을 만납니다. 나중에 쿠빌라이 칸이 되는 쿠빌라이를 만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고려의 세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 분 내전 중이시라면서요? 제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이쪽 편에 서겠습니다. 쿠빌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쪽 편에 고려가 이쪽 편에 선다고 한들 어차피 다 망한 나라인데 뭘 해주겠습니까? 뭐 군사를 동원해주겠습니까? 뭘 해주겠습니까? 사실 할 건 없지만서도 엄청 반가워합니다. 니들이 고려냐? 고려는 예로부터 당태종 이세민의 공격을 막아낸 바로 그 고구려의 후손들이 아니냐. 너네들이 우리를 지원해 준다니까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엄청 환영을 해주고, 그 이후로 고려는 이때의 만남을 계기로, 그리고 줄을 잘 선 탓에 나중에 결국 쿠빌라이 칸이 되니까
줄을 선 탓에 몽골의 속국이지만 그래도 부마국, 몽골의 수많은 속국 중에서도 넘버원, 식민지 중에 제일 잘 나갔다.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대우를 받고 나중에는 뭐 거기 황후도 배출하고 뭐 등등 난리 나죠. 이렇게 됐었는데 그 때의 이야기들이 당태종 이세민을 안시성에서 무찌른 바로 그 이야기가 몇백 년 후에 몽골의 칸도 이걸 알고 있었을 정도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안시성 전투는 고구려가 이깁니다. 이기긴 한데 안시성 전투가 645년인데 우리 다들 기억하고 계시다시피 고구려 멸망이 668년이죠. 그 이후로 뭐 몇 년 버텼습니까? 13년 후에 고구려는 결국 멸망을 합니다. 대신 이세민은 안시성 전투 645년 그리고 4년 후 649년에 죽습니다. 즉 당태종이 못하고 그 다음으로 된 3대 고구려 당나라 왕 고종이 고구려를 침공해가지고 결국 연개소문도 죽고 연개소문의 아들들끼리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뭐 평양성 그냥 깨지고 고구려가 멸망하게 된 것이었죠. 안시성 전투로 인해서 고구려는 생존을 13년밖에 못 늘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 뭐 맞죠, 맞는데 근데 달리 말하면 그로 인해서 있었던 여러 기억들은 지금까지도 사실은 남아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뭐 고려가 당시 원나라와의 관계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당시 북방의 강국 고구려라고 하는 인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해도 약간의 과장이긴 하겠지만서도 뭐 또 딱히 틀린 말은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영화 이제 부제 중에 하나가 신화로 기억될 위대한 승리라고 그러는데 진짜 역사보다도 오히려 신화에 가까울 정도로 위대한 승리인 것은 분명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의 떡밥 시리즈 본편은 탁피디의 여행수다에서 진행 중입니다. 지금 드리고 있는 이야기는 뭐랄까 외전? 부록? 이런 느낌으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안시성 전투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뭐.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